예, 안녕하십니까. ERP 생산 이론에 대한 수업,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지난 시간에 수요 예측, 그 정성적 예측 기법, 정량적 예측 기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량적 기법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제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이 제품 수명 주기하고 예측에 따라서 사용되는 예측 기법들이 차이가 있는데 수명 주기와 예측 기법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수명 주기와 예측 기법에서 제품의 수명 주기에 따라 적용 가능한 예측 기법들의 차이가 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떤 제품의 수명 주기를 나타낼 때 크게 네 단계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포인터가 좀 이상하겠지만, 네, 다시 그림을 좀 간단하게 그리면, 여기다 좀 갖다 조그맣게 그릴게요. 예, 이렇게. 이게 이제 시간이고요. 예. 보통 시간에 따라서 제품의 수요가, 예, 어떻게, 좀 지적은 합니다만,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림을 그리면, 보통 이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예. 이 처음 제품이 출현하는 시기, 이때는 수요가 조금씩 증가를 하겠죠. 그러다가 시장에 좀 알려지고 하면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이건 처음에 알려지는 시기 너무 가파른데 이렇게 살짝 돼 있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팔리는 시기는 이렇게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시장에서 점점 없어져 가는 시기가 되면 수요가 줄겠죠. 그래서 이 제품은 어떤 특정한 제품이 시장에 나왔을 때 처음 나타나는 시점을 이제 다시 포인터가 이상하니까 원래대로 하자. 도입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도입기. 그러니까 제품이 시장에 출현하는 시기로 주로 이때는 과거 데이터가 없잖아요. 요 시점인데 이때는 뭐 델파이 방법이나 판매원 의견 할당법, 뭐 시장 조사법 같은 정성적 기법들을 사용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제품이 본격적으로 막 팔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시점으로 트렌드가 있어요. 추세가 있죠. 우리말로 하면 점점 수요가 증가하겠죠. 아무래도 이런 때 이 수요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기법들을 활용합니다. 이건 이제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그러다가 일정한 성숙기가 되면 안정적인 수요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때는 과거 데이터의 평균을 가지고 그냥 예측을 하면 되겠죠. 이런 기법들. 요 때나 이 성장기나 성숙기에는 정량적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수명 주기가 다하는 시점, 쇠퇴기라고 하는데 수요가 줄어듭니다.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정량적 기법을 써도 되고요. 이제 수요가 없어지잖아요. 시장에서 퇴출되는 거니까 이건 빨리 문 닫아야 되겠다라든가 수요는 점점 줄어든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정성적 기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수명 주기에 따른 사용되는 예측 기법들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측을 하는 예측 기법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평균법 보겠습니다. 이동평균법은 과거 일정 기간 동안의 실적치의 실제 수요의 평균을 이용해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하나 봅시다. 1월부터 8월까지 수요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1월 달에 20개가 팔리고 4월 달에 27개, 8월 달에 28개 이렇게 팔렸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 9월의 수요를 예측하고자 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예측하느냐? 그러면 이게 과거 데이터가 8개니까 8개의 평균을 가지고 예측을 해도 되겠죠. 이런 것도 일종의 이동평균법 중에 하나예요. 과거 데이터가 한 100개가 있다. 그럼 100개 다 평균하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과거 데이터 이거 잠깐 좀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내서 예측을 하긴 하되 자 8월 달에 28개 팔린 거와 1월 달에 20개 팔린 거 혹은 그 이전에 그 전해 1월 달에 25개 팔린 거 어떤 데이터의 의미가 더 클까요? 최근 데이터가 더 의미가 있겠죠. 최근의 수요니까요. 그래서
너무 오래된 거는 평균을 계산하는데 빼고 최근 몇 달치만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최근 4개월치의 실제 수요를 가지고 예측한다 그러면 이때는 5, 6, 7, 8 4개월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내서 예측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최근 5개월치로 예측을 한다 그러면 4, 5, 6, 7, 8 이렇게 5개를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도 잠깐 쓸게요. 9월 달에 실제 이제 예측은 어떻게 했더니 했어요. 30개가 팔렸다. 9월 달에. 그러면 이렇게 팔린 이후에 10월 달에 예측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과거 4개월치. 그때는 요거 4개만 가지고 예측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이동평균법이에요. 근데 이동평균을 하는데 N기 단순 이동평균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N기 가중 이동평균법이 있어요. 단순 이동평균법은 직전 요때 N은 4라고 합시다. 직전 4기간 동안에 요 4기간 동안에 평균을 가지고 실제 수요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냥 평균 내는 거예요. 그러면 n = 4를 이용하면 9월의 예측치는 28, 21, 26, 23 나누기 4 그래서 24.5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고요. 가중이동평균법은 최근의 자료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8월 달에 28개 하고 5월 달에 23개인데요. 이게 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8개에는 0.4의 가중치, 5월 달에 23개에는 0.1의 가중치. 여기 최근 거일수록 더 큰 가중치를 둬서 계산을 하는 방법. 넘어갔네요. 그러면 이때는 예측치가 25로 좀 달라지죠. 이렇게 하는 게 가중이동평균법이에요. 이동평균법에도 단순 이동평균법, 가중 이동평균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지수평활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이것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가중이동평균법인데 데이터를 좀 간단하게 옛날 데이터를 포함을 시켜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 보도록 하죠. 예측치는 어떤 숫자 알파라는 숫자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전기의 바로 앞 기간의 실제 수요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전에 예측했던 거에다가 1-알파를 곱해요. 이렇게 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이동평균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 알파는 0에서 1 사이의 숫자입니다. 이 알파가 뭘 뜻하는지 우리가 이름은 평활상수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좀 이따 보도록 하시고요. 자, 예를 먼저 하나 볼게요. 어떤 에어컨의 연간 판매량의 예측치를 평활함수 0.3으로 한 지수평활법으로 예측하고자 한다. 가장 최근의 예측치가 2000대예요. 전기의 예측치가 2000대고 실제 전기의 판매한 대수는 2100대예요. 그럼 다음 기회는 몇 대나 팔릴 건가 이걸 예측을 한다. 그럼 위에 요 식에다가 그대로 넣어 보시면 0.3의 실제 예측치, 실제값 1-0.3에 2000 해서 약 2000, 점이 아니라 콤마죠. 부터였네요. 2030대가 팔릴 걸로 예측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수평활법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 평활함수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 30초 정도 생각을 해보세요. 평활상수는 0에서 1 사이의 숫자라고 얘기했죠. 만약에 평활상수가 1이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알파가 극단적으로 1이면 그 예측치는 얼마가 돼요? 위의 예에서 1이면 2100이 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파가 1이란 말은 전기의 실제값을 그대로 예측치로 사용하는 거예요. 전기의 이 실제값을 그대로 예측치를 사용하니까 알파가 커지면 바로 최근 거를 더 중요시하겠다 이 말이죠. 이 알파가 커지면 최근의 수요를 추후에 가중치를 크게 두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예를 듭니다. 알파가 0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없어지고요. 요거만 남게 되죠. 그러면 2000대로 예측을 하죠. 그러니까 전기에 예측했던 거를 그대로 요번에도 예측치로 쓰겠다. 실제 2100대가 팔렸니 안 팔렸니 이거는 신경 쓰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알파가 작으면 예전의 예측치에 더 큰 가중치를 두겠다. 예전의 수요에.
알파가 커질수록 최근 값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 그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요 예측은 요 정도 보도록 하고요. 생산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봅시다. 제품을 생산하는 게 과연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거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적인 내용들을 보도록 할게요. 예.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는 어떤 글자 그대로 체계죠. 뭔가 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구성 요소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뭐 생산을 하는데의 목표는 당연히 생산 목표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 요소들, 각종 자원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서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생산 시스템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생산 시스템을 정의하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각종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생산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 생산 시스템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어떤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생산 방식에 따라서 좀 나눠 볼 거고요. 그리고 생산하는 제조 전략에 따라서도 좀 구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생산 시스템을 생산 방식에 따라서 프로젝트 생산 방식, 잡샵 생산 방식, 플로우샵, 반복 생산 방식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제조 전략에 따라서는 make to stock, assemble to order, make to order, engineer to order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정도 제목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뒤에서 좀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제목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생산 방식에 따라서 좀 생산 시스템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프로젝트 생산 방식은 뭐냐 하면 우리가 뭐 배를 만든다든가 선박을 만든다든가 대규모 아파트를 공사한다든가 그러니까 한번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말을 붙이는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이 특징은 제품은 고정되어 있고요. 자재 좀 포인터 바꾸겠습니다. 자재 투입 및 공정이 시기별로 변경이 되고요. 완료가 되고 나면 거기에 투입된 자원들은 다 해체돼서 없어져 버려요. 딴 데 가서 일합니다. 그래서 선박 공조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사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놨는데 잠깐 뭐 지금 보이시죠? 여기 뭐 지금 제가 소리는 안 나오는데요. 소리가 나오나 모르겠네요. 소리 죽일게요. 이거는 이게 이제 배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배가 왜 이러냐 모르겠지만 좀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까지. 이제 이게 배 밑부분이네요. 이렇게 만들면 크레인이 와가지고 배를 뒤집습니다. 이게 제품은 이거 하나만 만들죠. 프로젝트에서는 단일 제품이에요. 근데 아주 규모가 크고 만드는데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이거는 배 중에서도 좀 작은 거죠. 뭐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 이런 건 몇 년씩 걸립니다. 근데 이건 뭐 몇 달 걸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이제 다시 뒤집어 가지고 저기 위에 그 갑판에 올라가는 것들 집어넣고 다시 거기 들어가서 공사를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공정이 이런 생산 방식을 프로젝트 생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잡샵 생산 방식 볼게요. 이거는 주로 이제 뭐 소비재 제품이나 뭐 가전 제품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주로 범용 설비나 기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거고 유연성이 크고 공정된 물자 예정량이 많고 설비 배치는 공정별로 이루어지고 주문에 의한 생산 방식이고 주로 비행기를 만들다든가 기계 장비나 그 제조용 설비 저기 금형해놨는데 이것도 뭐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제가 어디 뭐 유튜브에 있는 걸 하나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네. 이 기계는 요 이제 금형 가공하는 기계예요. 밴딩 한다고 깎는 거죠.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게 뭐 자동차 휠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뭐 파이프 밴딩기 뭐 파이프 거는 것 같아요. 얘는 모든 종류의 깎는 작업은 다 해요. 이 공정에 오면 이게 무슨 조립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든지 깎는 거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제품대로 만들어요. 근데 이게 대량 생산하지는 않겠죠. 조금씩만 생산하고 주문 들어오면 그때그때 생산을 합니다. 이런 게 대부분의 잡샵 생산 방식의 특징이에요. 뭐 계속 같은 그림 나오니까 넘어가고요. 예. 돌아가서 다시 보면 주문 받아서 하고 범용 뭐든지 할 수 있는 기계를 이용해서 작업해요. 좀 전에 보셨던 그 기계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기계예요. 설비 배치는 공정별로 지금 깎는 거는 깎는데 다 깎는 기계는 한 군데 모여 있고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유연성 크죠. 그 다음에 깎고 난 다음에 또 다음 공정으로 가야 되니까 공정 내 물자 이동이 많아요. 예, 이런 것들을 잡샵 생산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반복 생산 방식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전자제품의 조립 공정,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생산하는 거 이런 거 대량 생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조 전략에서 다시 보겠지만 재고를 이거는 주문받아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미리 생산해 놓는 거예요. 만들면 그게 일단 재고가 되는 거죠. 산출량이 많고 제품 및 서비스가 아주 표준화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MRP, 자재 소요 계획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흐름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원유를 가져와서 정유 공장에서 이렇게 분배를 한다거나 맥주 공장에서 만든다거나 화장품 공장에서 화장품을 만드는 것 같이 액체나 기체, 분말 등 한 가지 자재가 설비 내에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산출량 많아요. 많이 생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품 표준화가 아주 높습니다. 정유 공장 한번 세워놓으면 똑같은 작업만 하죠. 유연성 없어요. 똑같은 일만 해요. 물자 이송량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들은 다 한 가지 일만 합니다. 전용 기계, 생산 라인. 이런 게 흐름 생산 방식이에요. 앞에서 보셨던 이 잡샵하고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흐름 생산, 플로우샵이. 예. 자, 오늘 두 번째 강의, 이제 그 생산 방식에 따른 생산 시스템 분류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조 전략에 따라서 생산 시스템 분류하는 것부터 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